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볼 텐데요. 1919년 세계는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조약이 다음 전쟁을 설계했습니다. 굴욕당한 나라, 무너진 경제, 분노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노를 먹고 자란 한 남자. 감옥에서 책 한 권을 썼고 그 책에 자신이 할 일을 전부 적어뒀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읽지 않았죠.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조금씩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야기 함께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전쟁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프롤로그. 1919년 6월 28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라 불리는 그 홀에는 357개의 거울이 줄지어 서 있었다. 천장에는 루이 14세의 전쟁 승리를 기리는 그림들이 빼곡했고 황금빛 촛대에서 쏟아지는 빛이 수백 명의 외교관들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끝없이 반복됐다. 거울 속에 거울 속의 거울. 그 방에서 세계는 평화 조약에 서명했다. 그런데 그 조약이 다음 전쟁을 설계했다. 평화를 위해 만든 종이 한 장이 20년 뒤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씨가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장. 패전국의 굴욕. 1918년 11월 4년간 이어지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전장에는 1700만 구의 시신이 남아 있었다. 유럽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자리였다. 그 참혹함 앞에서 전 세계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6개월 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승전국들이 모였다. 그리고 패전국 독일은 초대받지 못했다. 독일 대표단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려왔다. 조약서를 건네받았다. 읽을 시간은 주어졌지만 협상은 없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서명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거나. 대표단의 손이 떨렸다. 그들이 서명한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독일은 1320억 금마르크를 배상한다. 독일 영토의 13%를 반환한다. 독일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한다. 독일 육군은 10만 명으로 제한한다. 1320억 금마르크.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독일이 마지막 배상금을 다 갚은 건 2010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려 92년이 지나서야. 하지만 숫자보다 더 깊이 독일인의 가슴을 찌른 것이 있었다. 전쟁 책임 조항 231조.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우리도 피해자였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 분노는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다. 당장은 터지지 않았지만 식지도 않았다. 훗날 한 사람이 그 분노를 발굴한다.
그리고 세계를 불태우는 연료로 쓴다. 2장 광기의 탄생. 1918년 11월 독일 북부 파제발크의 한 군병원.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29살, 이등병.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 어둠 속에서 독일 패전 소식이 들려왔다. 히틀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 눈물이 쏟아졌다. 191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전쟁에서 진 것보다 그를 더 분노하게 한 것이 있었다. 배후의 배신. 독일군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후방의 유대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고 수많은 독일인들은 믿었다. 믿고 싶었다. 패배의 이유가 필요했으니까. 전쟁이 끝난 뒤 히틀러는 뮌헨으로 왔다. 할 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화가를 꿈꿨지만 2번이나 빈미술 아카데미에서 낙방했고 고아였으며 무일푼이었고 사회의 밑바닥을 떠돌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작은 맥주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는 말을 잘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진 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민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굴욕당한 민족에게,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분노할 대상을 찾는 이들에게 그 말은 불꽃이었다. 1923년 히틀러는 뮌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했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썼다. 제목, 나의 투쟁. 그 책에는 그가 할 일이 모두 적혀 있었다. 유대인을 제거할 것,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것, 독일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 것. 누군가 진지하게 읽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읽지 않았다. (3장)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죽이다. 1929년 대공황이 세계를 덮쳤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경제 붕괴의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독일을 강타했다.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다. 공장이 멈췄고 은행이 문을 닫았고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빵을 구걸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했다. 나치당은 1928년 선거에서 2.6%를 득표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1932년 선거에서는 37.4%.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나치는 올라갔다. 그래도 히틀러는 권력을 잡지 못했다. 독일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다. 헌법이 있었다.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 1차 세계대전의 영웅, 85세의 노장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경멸했다. 저 보헤미아 출신 상병. 그것이 그의 평가였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속삭였다. 카카, 히틀러를 총리로 앉히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중적 인기만 이용하면 됩니다. 얼마 못 가 무너질 것입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서명 한 장이었다. 한 달 뒤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비상대권을 선포했다. 반대파를 체포했다. 언론을 장악했다. 힌덴부르크의 참모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히틀러는 무너지지 않았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했다.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고 스스로를 총통이라 불렀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서명한 문서 위에서 죽었다. 사장. 아무도 막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 유럽은 그를 지켜봤다. 불안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보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의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프랑스와 영국은 다시 항의했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배웠다. 저들은 싸우고 싶지 않다. 1938년 9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란트를 요구했다. 독일계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독일 땅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뮌헨에서 회의가 열렸다. 영국 총리 체인벌린,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자기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채 새벽 1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긴다. 대신 히틀러는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 체인벌린은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뻐했다. 히틀러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왔다. 이 종이 한 장이 전쟁을 막았다고 믿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류를 높이 흔들며 외쳤다. 우리 시대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했다. 그 자리에서 홀로 침묵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 여당 내 비주류였던 윈스턴 처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쟁과 굴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굴욕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쟁도 갖게 될 것이다. 6개월 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를 삼켰다. 체인벌린의 종이는 휴지 조각이 됐다.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체인벌린이 아니었다. 5장. 불꽃이 튀다. 히틀러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폴란드. 하지만 폴란드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할 것이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위협이었다. 히틀러는 계산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도박을 감행했다.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소련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다.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두 이념,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손을 잡았다. 세계가 경악했다. 조약에는 비밀 조항이 있었다. 폴란드를 둘로 나눠 갖는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 150만 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동시에
독일 공군이 폴란드 도시를 폭격했다. 바르샤바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 전차를 향해 돌격했다. 창과 기병도를 들고. 그것은 용기였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전차를 멈출 수 없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1919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조약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프랑스는 다시는 독일에 침략당하고 싶지 않았다. 영국은 유럽의 균형을 원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꿈꿨다. 각자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냈다. 굴욕당한 민족, 무너진 경제, 분노를 먹고 자란 독재자,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은 세계.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20년에 걸쳐 조금씩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불씨는 불꽃이 됐다. 세계가 불타다. 1940년 5월 26일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됴케르크 백사장에 33만 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바다를 등지고 총구를 앞에 두고 5월의 햇살 아래 모래사장은 군복 빛깔로 가득했다. 탄약은 바닥났고 독일군은 30km 밖에서 조이고 있었다. 퇴로는 없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런데 그 함정에서 33만 명이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그리고 살아 돌아온 그 군인들이 결국 전쟁을 뒤집었다. 패주가 어떻게 기적이 됐는지, 기적이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1장 40일의 붕괴.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싸우지 않았다. 병사들은 참호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장교들은 장기를 뒀다. 독일군도 서쪽 전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이 기묘한 시간을 가리켜 가짜 전쟁이라 불렀다. 프랑스에는 자신이 있었다. 마지노선이 있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쌓아 올린 요새,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3.5m, 지하 7층짜리 군사도시였다. 포탑, 병원, 심지어 철도까지. 프랑스인들은 믿었다. 독일군이 절대 뚫을 수 없다고. 그런데 독일군은 뚫지 않았다. 우회했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독일 기갑부대가 아르덴 숲을 통과했다. 프랑스군이 전차를 지나갈 수 없다고 단정한 바로 그 숲을. 900대의 전차가 짙은 밀림을 헤치고 프랑스 전선 뒤쪽으로 솟아나왔다. 프랑스 사령부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땐 이미 늦었다. 40일이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군이 무너지는데 됴케르크 해변에 33만 명이 갇혔다. 2장 기적. 됴케르크의 9일. 런던의 전쟁 내각 회의실. 윈스턴 처칠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총리가 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보고가 들어왔다. 됴케르크의 병사들은 구출할 방법이 없다. 배가 부족하다. 독일 공군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기껏해야 2만에서 3만 명. 그게 한계다. 33만 명 중 3만 명. 처칠은 결정해야 했다. 그는 다이나모 작전을 승인했다. 있는 배를 모두 보내라. 군함뿐 아니라 민간 선박도, 어선도, 유람선도, 페리도. 영국 전역의 항구에서 공지가 울렸다. 됴케르크로 가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갈 사람. 어부들이 나섰다. 요트 주인들이 나섰다. 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던 노인이 나섰다. 861척의 배가 영불 해협을 건넜다. 그중 700척은 민간 선박이었다. 됴케르크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래사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이 줄을 서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광경이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배에 올라타기 위해. 9일 동안 독일 공군이 폭격했다. 배들이 침몰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도 배는 왔다. 다시 왔다. 또 왔다. 작전이 끝났을 때 33만 8,226명이 살아서 영국 땅을 밟았다. 처음 예상의 10배였다. 처칠은 하원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됴케르크는 패배였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영국은 싸울 의지를 건졌다. 33만 명의 병사와 함께. 3장. 런던 하늘의 전쟁. 히틀러는 영국을 무릎 꿇리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영불 해협. 32km의 바다. 독일 육군은 강했지만 해군은 영국보다 약했다.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하늘을 장악해야 했다. 독일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자신했다. 4주면 됩니다. 영국 공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겠습니다. 1940년 8월 13일 독일 공군 1485대가 영국 상공으로 쏟아졌다. 숫자에서도 기체수에서도 독일이 앞섰다. 하지만 영국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레이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방공망이 영국 해안선을 따라 설치돼 있었다. 독일 폭격기가 이륙하는 순간 영국은 알았다. 몇 대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또 하나는 허리케인과 스피파이어. 속도와 선회력에서 독일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앞서는 영국제 전투기들이었다. 영국 조종사들은 하루에 3번, 4번 출격했다. 격추당해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다시 비행기에 올라탔다. 상처를 감고 붕대를 두른 채 9월로 접어들며 영국 공군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숙련 조종사가 부족했다. 비행장이 폭격으로 망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히틀러가 실수를 저질렀다. 8월 말 독일 폭격기 한 대가 항로를 잃고 런던 시내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실수였다. 처칠은 즉각 베를린을 보복 폭격했고 히틀러가 격노했다. 영국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독일 공군의 목표가 바뀌었다. 영국 비행장에서 런던으로.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숨을 돌린 영국 비행장이 복구됐다. 조종사들이 쉬었다. 전열을 가다듬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의 대규모 총공세에 영국 공군이 맞받아쳤다. 그날 하루 독일은 60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영국은 26대. 괴링의 4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히틀러는 상륙작전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처칠은 말했다. 인류 분쟁의 역사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 영국이 버텼다. 그리고 버텼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졌다. 4장. 히틀러의 최대 실수. 바르바로사. 영국을 꺾지 못한 히틀러는 동쪽을 봤다. 사실 히틀러는 처음부터 동쪽을 보고 있었다. 나의 투쟁에 적혀 있던 것. 독일 민족의 생존 공간은 동쪽에 있다. 슬라브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소련의 광대한 땅이 독일의 것이 되어야 한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은 전술이었다. 폴란드를 먼저 삼키기 위한. 히틀러는 스탈린을 믿지 않았다. 스탈린도 히틀러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둘 다 상대가 먼저 치지는 않을 거라고 계산했다. 서로 틀렸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독일군 380만 명이 소련 국경을 넘었다. 3,600대의 전차, 2,700대의 항공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작전, 암호명, 바르바로사. 스탈린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새벽잠에서 깬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도발에 응하지 마라. 히틀러가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도발이다. 하지만 도발이 아니었다. 독일군은 전격전으로 밀고 들어왔고 소련 공군기 1200대가 첫날 이륙도 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됐다. 키예프 전투 하나에서만 소련군 포로가 66만 명이었다. 스탈린은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차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능을 잃었다는 말도 있었다. 참모들이 찾아왔을 때 스탈린이 그들을 보며 물었다. 왜 온 거요?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였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참모들이 말했다. 카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스탈린이 일어났다. 10월, 독일군은 모스크바 앞까지 도달했다. 쌍안경으로 크렘린 궁전의 첨탑이 보이는 거리였다. 히틀러는 확신했다. 12월이면 끝난다. 그런데 러시아의 겨울이 왔다. 영하 40도. 독일군에게 겨울 군복이 없었다. 12월에 끝낼 전쟁이었으니까. 병사들은 신문지를 몸에 감았다. 러시아 농가에서 여자 옷을 빼앗아 입었다. 전차의 엔진이 얼어붙었고 총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단련된 시베리아 사단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모스크바 방어선에 투입됐다. 독일군이 밀렸다. 히틀러는 소련을 12주 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대신 소련은 4년짜리 전쟁의 수렁이 됐다. 나폴레옹이 130년 전에 배운 교훈, 히틀러는 배우지 못했다. 5장. 잠자는 거인을 깨우다. 1941년 세계의 절반이 전쟁 중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의 80%가 참전에 반대했다. 이건 유럽의 전쟁이다. 우리가 왜 가서 죽어야 하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을 돕고 싶었지만 의회가, 여론이 막았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경고였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계산했다. 미국과의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미국의 공장을 받고 자원을 받다. 야마모토는 동료 제독들에게 말했다. 6개월, 아니 1년은 날뛸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은 자신이 없어. 그럼에도 그는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도박을 했다. 미국 태평양 함대를 단 한 방에 무력화한다. 그러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오전 7시 55분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350세대의 일본 함재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미국 병사들은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 누군가는 침대에, 누군가는 갑판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USS 애리조나가 화염에 휩싸였다. 탄약고의 직격탄을 맞아 폭발했다. 1177명이 배와 함께 수장됐다. 지금도 그 배는 진주만 바닥에 있다. 1177명과 함께 2시간의 공격, 미국 전함 8척이 피격됐고 항공기 347대가 파괴됐으며 2403명이 죽었다. 야마모토는 승전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 같아 두렵소. 다음 날 루스벨트가 의회 연단에 섰다.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으로 기억될 날입니다. 의회가 선전포고를 승인했다. 반대편은 단 한 표. 미국이 전쟁에 들어왔다. 야마모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942년이 저물어갈 무렵 전쟁의 지도를 펼쳐보면 독일과 일본이 지구의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절망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됴케르크에서 살아 돌아온 33만 명이 있었다. 영국 하늘을 지킨 소수의 조종사들이 있었다. 영하 40도에서 모스크바를 막아낸 소련군이 있었다. 그리고 진주만의 분노로 잠에서 깨어난 미국이 있었다. 화염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화염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안에서 판세를 뒤집을 힘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끝과 시작 사이 1942년 11월 러시아 남부 볼가 강변의 도시 스탈린그라드. 온도는 영하 30도였다. 도시는 이미 폐허였다. 건물의 벽만 앙상하게 남았고 거리는 잔해로 막혔으며 하수구 속에 사람이 살았다. 지하실 한 칸을 놓고 하루에 12번 주인이 바뀌었다. 독일군과 소련군 두 군대가 한 도시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만 200만 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한 곳에 쏟아진 전투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잔혹한 전투가 전쟁을 끝낸 전환점이 됐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이 시작됐다. 1장 스탈린그라드. 판세가 뒤집히다.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를 원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 때문이었다. 스탈린의 도시. 그 도시를 빼앗으면 소련의 사기가 무너질 것이었다. 스탈린도 같은 이유로 절대 내줄 수 없었다. 이름 하나가
200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다. 1942년 8월 독일 육군이 스탈린그라드에 진입했다. 처음에는 독일군이 밀어붙였다. 소련군을 볼가 강변까지 몰았다. 강 너머로 밀려나면 끝이었다. 후퇴를 명령한 장교는 총살됐다. 명령은 단 하나였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파블로프의 집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다. 소련 하사관 파블로프가 이끄는 소대 25명이 지키던 4층짜리 아파트. 그 건물을 독일군은 58일 동안 빼앗지 못했다. 25명이 58일 동안. 소련 참모총장 주코프는 스탈린그라드 안에서 독일군이 소모되는 동안 도시 바깥에서 조용히 병력을 모았다. 110만 명. 1942년 11월 19일 새벽, 소련군이 독일 육군의 측면을 양쪽에서 동시에 쳤다. 3일 만에 포위망이 완성됐다. 33만 명의 독일 육군이 갇혔다. 파울루스가 전문을 보냈다. 식량이 없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항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히틀러의 답장이 왔다. 육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항복은 없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켰다. 역사상 독일 원수는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 항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다음 날 파울루스는 항복했다. 생존자 9만 1,000명이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향했다. 그중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6,000명이었다. 스탈린그라드가 끝났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도 끝났다. 이 장, 역사상 가장 긴 하루. 1944년 6월 6일 새벽 6시 30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상륙정의 철문이 열렸다. 병사들이 뛰어내렸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그 순간 독일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오마하 비치. 첫 번째 물결의 병사들 중 상당수가 모래사장에 발을 딛기 전에 쓰러졌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전날 밤 편지를 썼다.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편지. 상륙작전의 실패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작전을 승인했다. D-Day. 5천 척의 함선, 1만 1천 대의 항공기, 15만 6천 명의 병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다. 독일군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군이 가짜 군대를 만들고 가짜 무선 교신을 흘리며 독일 정보부를 믿게 만들었다. 진짜 상륙 지점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레다. 독일 최정예 기갑부대는 칼레 쪽에 대기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노르망디 보고를 받고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도 속임수일지 모른다. 그 망설임이 연합군에게 시간을 줬다. 오마하 비치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병사들은 전진했다. 수십 년 뒤 오마하 비치에서 살아남은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무서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을 확보했다. 독일은 두 개의 전선에 끼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이제 시간 문제였다. (3장) 벙커 속의 총통. 1945년 4월 베를린.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다. 소련군이 외곽을 포위했고 포탄이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다. 히틀러는 총통 관저 지하 벙커에 있었다. 깊이 8m, 콘크리트 두께 4m, 50개의 방. 그 벙커 안에서 히틀러는 전쟁을 지휘했다. 지도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단을 움직이며 부하들은 감히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사단은 이미 없습니다. 그 진지는 이미 함락됐습니다. 라고. 4월 20일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이었다. 지상에서는 포탄이 떨어졌고 벙커 안에서는 케이크를 잘랐다. 4월 22일 소련군이 베를린 시내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히틀러가 처음으로 폭발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전쟁은 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베를린에 남겠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4월 29일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다. 벙커 안에서 결혼한 지 하루 만에.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총성이 들렸다. 부관이 문을 열었다. 소파에 히틀러가 쓰러져 있었다. 옆에 에바 브라운이 있었다. 독일 선전장관 괴벨스의 부인은 그날 자신의 6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독을 주입했다. 히틀러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다. 유럽의 전쟁이 끝났다. (4장) 2개의 버섯 구름.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미군은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되찾으며 일본 본토로 다가갔다. 이오지마에서 미군 6,800명이 죽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2,000명.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이 논의됐다. 예상 사망자 미군 100만 명. 일본군과 민간인 수백만 명. 미국 새 대통령 트루먼에게 보고서가 올라왔다.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한 발이면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쓰겠습니까? 트루먼은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폭격기가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섬광, 충격파, 버섯 구름. 반경 1.6km가 즉시 소멸했다. 그날 7만 명이 죽었다. 방사선 피해까지 합산하면 14만 명.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3일 뒤 나가사키. 또 하나의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다. 7만 4천 명이 죽었다. 8월 15일 쇼와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 일본 역사상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천황의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신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어찌 감히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신이 항복을 선언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한다. 라디오 앞에 엎드려 울던 사람들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호 갑판 위 일본 전권 대사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오장 잿더미 위에서 전쟁이 끝났다. 숫자를 세어봤다. 사망자 7천만에서 8,50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유대인 600만 명. 소련 사망자만 2,700만 명. 인류가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일이었다. 유럽의 도시들은 폐허였다. 베를린, 드레스덴, 바르샤바.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도시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어제까지 함께 싸우던 동맹국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 이념이 달랐다. 꿈이 달랐다. 전후 세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 베를린은 장벽으로 잘렸다. 한반도는 38선으로 갈렸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름은 냉전. 총은 없었지만 핵무기가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보여준 그것이. 인류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제 전쟁은 문명 전체를 지울 수 있다. 그 공포가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유지시켰다. 1919년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그 방에서 서명된 종이 한 장을 기억하는가? 평화를 위한 조약이었다. 하지만 그 조약이 굴욕을 낳았고, 굴욕이 분노를 낳았고, 분노가 히틀러를 낳았고, 히틀러가 전쟁을 낳았다. 그리고 전쟁은 7천만 명의 죽음을 낳았다. 잿더미 위에 선 인류는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제네바 협약이 강화됐다. 인권선언이 선포됐다. 1919년에도 같은 맹세를 했다. 그리고 20년 뒤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랐을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쟁은 이후로도 세계 곳곳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히로시마의 버섯구름을 본 인류는 전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 목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 불씨가 화염이 됐고 화염이 잿더미를 남겼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짓느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프롤로그. 1919년 6월 28일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라 불리는 그 홀에는 357개의 거울이 줄지어 서 있었다. 천장에는 루이 14세의 전쟁 승리를 기리는 그림들이 빼곡했고 황금빛 촛대에서 쏟아지는 빛이 수백 명의 외교관들 위로 내려앉아 있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끝없이 반복됐다. 거울 속에 거울 속의 거울. 그 방에서 세계는 평화 조약에 서명했다. 그런데 그 조약이 다음 전쟁을 설계했다. 평화를 위해 만든 종이 한 장이 20년 뒤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씨가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장 패전국의 굴욕 1918년 11월 4년간 이어지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전장에는 1700만 구의 시신이 남아 있었다. 유럽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자리였다. 그 참혹함 앞에서 전 세계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6개월 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승전국들이 모였다. 그리고 패전국 독일은 초대받지 못했다. 독일 대표단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려왔다. 조약서를 건네받았다. 읽을 시간은 주어졌지만 협상은 없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서명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거나. 대표단의 손이 떨렸다. 그들이 서명한 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독일은 1320억 금마르크를 배상한다. 독일 영토의 13%를 반환한다. 독일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한다. 독일 육군은 10만 명으로 제한한다. 1320억 금마르크.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독일이 마지막 배상금을 다 갚은 건 2010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려 92년이 지나서야. 하지만 숫자보다 더 깊이 독일인의 가슴을 찌른 것이 있었다. 전쟁 책임 조항 231조. 독일과 그 동맹국들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우리도 피해자였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 분노는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다. 당장은 터지지 않았지만 식지도 않았다. 훗날 한 사람이 그 분노를 발굴한다. 그리고 세계를 불태우는 연료로 쓴다. 2장 광기의 탄생. 1918년 11월 독일 북부 파제발크의 한 군병원.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29살, 이등병.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 어둠 속에서 독일 패전 소식이 들려왔다. 히틀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 눈물이 쏟아졌다. 191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전쟁에서 진 것보다 그를 더 분노하게 한 것이 있었다. 배후의 배신. 독일군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후방의 유대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졌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리고 수많은 독일인들은 믿었다. 믿고 싶었다. 패배의 이유가 필요했으니까. 전쟁이 끝난 뒤 히틀러는 뮌헨으로 왔다. 할 줄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화가를 꿈꿨지만 2번이나 빈미술 아카데미에서 낙방했고 고아였으며 무일푼이었고 사회 밑바닥을 떠돌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작은 맥주홀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는 말을 잘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진 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민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굴욕당한 민족에게,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분노할 대상을 찾는 이들에게 그 말은 불꽃이었다. 1923년 히틀러는 민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했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그는 책을 썼다. 제목, 나의 투쟁. 그 책에는 그가 할 일이 모두 적혀 있었다. 유대인을 제거할 것,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할 것, 독일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 것. 누군가 진지하게 읽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읽지 않았다. 3장.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죽이다. 1929년 대공황이 세계를 덮쳤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경제 붕괴의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독일을 강타했다.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다. 공장이 멈췄고 은행이 문을 닫았고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빵을 구걸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지기를 원했다. 나치당은 1928년 선거에서 2.6%를 득표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1932년 선거에서는 37.4%,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나치는 올라갔다. 그래도 히틀러는 권력을 잡지 못했다. 독일에는 민주주의가 있었다. 헌법이 있었다.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 1차 세계대전의 영웅, 85세의 노장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경멸했다. 저 보헤미아 출신 상병. 그것이 그의 평가였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속삭였다. 카카, 히틀러를 총리로 앉히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중적 인기만 이용하면 됩니다. 얼마 못 가 무너질 것입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서명 한 장이었다. 한 달 뒤,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비상대권을 선포했다. 반대파를 체포했다. 언론을 장악했다. 힌덴부르크의 참모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히틀러는 무너지지 않았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사망했다.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고 스스로를 총통이라 불렀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서명한 문서 위에서 죽었다. 4장. 아무도 막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뒤 유럽은 그를 지켜봤다. 불안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1936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보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항의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프랑스와 영국은 다시 항의했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배웠다. 저들은 싸우고 싶지 않다. 1938년 9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란트를 요구했다. 독일계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독일 땅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민헨에서 회의가 열렸다. 영국 총리 체인벌린,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자기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채 새벽 1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대 텐란트를 독일에 넘긴다. 대신 히틀러는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 체인벌린은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뻐했다. 히틀러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왔다. 이 종이 한 장이 전쟁을 막았다고 믿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류를 높이 흔들며 외쳤다. 우리 시대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했다. 그 자리에서 홀로 침묵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 여당 내 비주류였던 윈스턴 처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쟁과 굴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굴욕을 선택했다. 그리고 전쟁도 갖게 될 것이다. 6개월 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를 삼켰다. 체인벌린의 종이는 휴지 조각이 됐다.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체인벌린이 아니었다. 5장 불꽃이 튀다. 히틀러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폴란드. 하지만 폴란드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할 것이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위협이었다. 히틀러는 계산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도박을 감행했다.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소련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했다. 서로를 가장 혐오하는 두 이념,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손을 잡았다. 세계가 경악했다. 조약에는 비밀 조항이 있었다. 폴란드를 둘로 나눠 갖는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 150만 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동시에 독일 공군이 폴란드 도시를 폭격했다. 바르샤바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 전차를 향해 돌격했다. 창과 기병도를 들고. 그것은 용기였다. 그러나 용기만으로는 전차를 멈출 수 없었다.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1919년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조약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프랑스는 다시는 독일에 침략당하고 싶지 않았다. 영국은 유럽의 균형을 원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꿈꿨다. 각자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냈다. 굴욕당한 민족, 무너진 경제, 분노를 먹고 자란 독재자,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은 세계.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20년에 걸쳐 조금씩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불씨는 불꽃이 됐다. 세계가 불타다. 1940년 5월 26일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덴케르크. 백사장에 33만 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바다를 등지고 총구를 앞에 두고 5월의 햇살 아래 모래사장은 군복 빛깔로 가득했다. 탄약은 바닥났고 독일군은 30km 밖에서 조이고 있었다. 퇴로는 없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런데 그 함정에서 33만 명이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그리고 살아 돌아온 그 군인들이
결국 전쟁을 뒤집었다. 패주가 어떻게 기적이 됐는지, 기적이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1장 40일의 붕괴.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싸우지 않았다. 병사들은 참호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장교들은 장기를 뒀다. 독일군도 서쪽 전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이 기묘한 시간을 가리켜 가짜 전쟁이라 불렀다. 프랑스에는 자신이 있었다. 마지노선이 있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쌓아 올린 요새,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3.5m, 지하 7층짜리 군사도시였다. 포탑, 병원, 심지어 철도까지. 프랑스인들은 믿었다. 독일군이 절대 뚫을 수 없다고. 그런데 독일군은 뚫지 않았다. 우회했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독일 기갑부대가 아르덴 숲을 통과했다. 프랑스군이 전차를 지나갈 수 없다고 단정한 바로 그 숲을. 900대의 전차가 짙은 밀림을 헤치고 프랑스 전선 뒤쪽으로 솟아나왔다. 프랑스 사령부는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땐 이미 늦었다. 40일이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프랑스군이 무너지는데 됴케르크 해변에 33만 명이 갇혔다. 2장 기적. 됴케르크의 9일. 런던의 전쟁 내각 회의실. 윈스턴 처칠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총리가 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보고가 들어왔다. 됴케르크의 병사들은 구출할 방법이 없다. 배가 부족하다. 독일 공군이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기껏해야 2만에서 3만 명. 그게 한계다. 33만 명 중 3만 명. 처칠은 결정해야 했다. 그는 다이나모 작전을 승인했다. 있는 배를 모두 보내라. 군함뿐 아니라 민간 선박도, 어선도, 유람선도, 페리도. 영국 전역의 항구에서 공지가 울렸다. 됴케르크로 가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갈 사람. 어부들이 나섰다. 요트 주인들이 나섰다. 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던 노인이 나섰다. 861척의 배가 영불 해협을 건넜다. 그중 700척은 민간 선박이었다. 됴케르크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래사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이 줄을 서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광경이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배에 올라타기 위해. 9일 동안 독일 공군이 폭격했다. 배들이 침몰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도 배는 왔다. 다시 왔다. 또 왔다. 작전이 끝났을 때 33만 8,226명이 살아서 영국 땅을 밟았다. 처음 예상의 10배였다. 처칠은 하원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됴케르크는 패배였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영국은 싸울 의지를 건졌다. 33만 명의 병사와 함께. 3장 런던 하늘의 전쟁. 히틀러는 영국을 무릎 꿇리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영불 해협, 32km의 바다. 독일 육군은 강했지만 해군은 영국보다 약했다.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하늘을 장악해야 했다. 독일 공군 총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자신했다. 4주면 됩니다. 영국 공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겠습니다. 1940년 8월 13일 독일 공군 1485대가 영국 상공으로 쏟아졌다. 숫자에서도 기체수에서도 독일이 앞섰다. 하지만 영국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레이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방공망이 영국 해안선을 따라 설치돼 있었다. 독일 폭격기가 이륙하는 순간 영국은 알았다. 몇 대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또 하나는 허리케인과 스피파이어, 속도와 선회력에서 독일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앞서는 영국제 전투기들이었다. 영국 조종사들은 하루에 3번, 4번 출격했다. 격추당해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다시 비행기에 올라탔다. 상처를 감고 붕대를 두른 채 9월로 접어들며 영국 공군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숙련 조종사가 부족했다. 비행장이 폭격으로 망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히틀러가 실수를 저질렀다. 8월 말 독일 폭격기 한 대가 항로를 잃고 런던 시내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실수였다. 처칠은 즉각 베를린을 보복 폭격했고 히틀러가 격노했다. 영국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독일 공군의 목표가 바뀌었다. 영국 비행장에서 런던으로.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숨을 돌린 영국 비행장이 복구됐다. 조종사들이 쉬었다. 전열을 가다듬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의 대규모 총공세에 영국 공군이 맞받아쳤다. 그날 하루 독일은 60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영국은 26대. 괴링의 4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히틀러는 상륙작전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처칠은 말했다. 인류 분쟁의 역사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다. 영국이 버텼다. 그리고 버텼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졌다. 4장 히틀러의 최대 실수. 바르바로사. 영국을 꺾지 못한 히틀러는 동쪽을 봤다. 사실 히틀러는 처음부터 동쪽을 보고 있었다. 나의 투쟁에 적혀 있던 것. 독일 민족의 생존 공간은 동쪽에 있다. 슬라브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소련의 광대한 땅이 독일의 것이 되어야 한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은 전술이었다. 폴란드를 먼저 삼키기 위한. 히틀러는 스탈린을 믿지 않았다. 스탈린도 히틀러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둘 다 상대가 먼저 치지는 않을 거라고 계산했다. 서로 틀렸다.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15분 독일군 380만 명이 소련 국경을 넘었다. 3,600대의 전차, 2,700대의 항공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작전, 암호명, 바르바로사. 스탈린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새벽잠에서 깬 그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도발에 응하지 마라. 히틀러가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도발이다. 하지만 도발이 아니었다. 독일군은 전격전으로 밀고 들어왔고 소련 공군기 1200대가 첫날 이륙도 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됐다. 키예프 전투 하나에서만 소련군 포로가
66만 명이었다. 스탈린은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차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능을 잃었다는 말도 있었다. 참모들이 찾아왔을 때 스탈린이 그들을 보며 물었다. 왜 온 거요?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였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참모들이 말했다. 카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스탈린이 일어났다. 10월, 독일군은 모스크바 앞까지 도달했다. 쌍안경으로 크렘린 궁전의 첨탑이 보이는 거리였다. 히틀러는 확신했다. 12월이면 끝난다. 그런데 러시아의 겨울이 왔다. 영하 40도. 독일군에게 겨울 군복이 없었다. 12월에 끝낼 전쟁이었으니까. 병사들은 신문지를 몸에 감았다. 러시아 농가에서 여자 옷을 빼앗아 입었다. 전차의 엔진이 얼어붙었고 총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단련된 시베리아 사단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모스크바 방어선에 투입됐다. 독일군이 밀렸다. 히틀러는 소련을 12주 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대신 소련은 4년짜리 전쟁의 수렁이 됐다. 나폴레옹이 130년 전에 배운 교훈, 히틀러는 배우지 못했다. (5장) 잠자는 거인을 깨우다. 1941년 세계의 절반이 전쟁 중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다. 미국 국민의 80%가 참전에 반대했다. 이건 유럽의 전쟁이다. 우리가 왜 가서 죽어야 하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을 돕고 싶었지만 의회가, 여론이 막았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경고였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계산했다. 미국과의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미국의 공장을 받고 자원을 받다. 야마모토는 동료 제독들에게 말했다. 6개월, 아니 1년은 날뛸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은 자신이 없어. 그럼에도 그는 명령에 따랐다. 그리고 도박을 했다. 미국 태평양 함대를 단 한 방에 무력화한다. 그러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오전 7시 55분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 350세대의 일본 함재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미국 병사들은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 누군가는 침대에, 누군가는 갑판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USS 애리조나가 화염에 휩싸였다. 탄약고의 직격탄을 맞아 폭발했다. 1177명이 배와 함께 수장됐다. 지금도 그 배는 진주만 바닥에 있다. 1177명과 함께. 2시간의 공격, 미국 전함 8척이 피격됐고 항공기 347대가 파괴됐으며 2403명이 죽었다. 야마모토는 승전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 같아 두렵소. 다음 날 루스벨트가 의회 연단에 섰다.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으로 기억될 날입니다. 의회가 선전포고를 승인했다. 반대편은 단 한 표. 미국이
전쟁에 들어왔다. 야마모토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942년이 저물어갈 무렵 전쟁의 지도를 펼쳐보면 독일과 일본이 지구의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절망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됴케르크에서 살아 돌아온 33만 명이 있었다. 영국 하늘을 지킨 소수의 조종사들이 있었다. 영하 40도에서 모스크바를 막아낸 소련군이 있었다. 그리고 진주만의 분노로 잠에서 깨어난 미국이 있었다. 화염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화염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안에서 판세를 뒤집을 힘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끝과 시작 사이 1942년 11월 러시아 남부 볼가 강변의 도시 스탈린그라드. 온도는 영하 30도였다. 도시는 이미 폐허였다. 건물의 벽만 앙상하게 남았고 거리는 잔해로 막혔으며 하수구 속에 사람이 살았다. 지하실 한 칸을 놓고 하루에 12번 주인이 바뀌었다. 독일군과 소련군 두 군대가 한 도시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만 200만 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한 곳에 쏟아진 전투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잔혹한 전투가 전쟁을 끝낸 전환점이 됐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이 시작됐다. 1장 스탈린그라드. 판세가 뒤집히다.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를 원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 때문이었다. 스탈린의 도시. 그 도시를 빼앗으면 소련의 사기가 무너질 것이었다. 스탈린도 같은 이유로 절대 내줄 수 없었다. 이름 하나가 200만 명의 운명을 결정했다. 1942년 8월 독일 육군이 스탈린그라드에 진입했다. 처음에는 독일군이 밀어붙였다. 소련군을 볼가 강변까지 몰았다. 강 너머로 밀려나면 끝이었다. 후퇴를 명령한 장교는 총살됐다. 명령은 단 하나였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파블로프의 집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다. 소련 하사관 파블로프가 이끄는 소대 25명이 지키던 4층짜리 아파트. 그 건물을 독일군은 58일 동안 빼앗지 못했다. 25명이 58일 동안. 소련 참모총장 주코프는 스탈린그라드 안에서 독일군이 소모되는 동안 도시 바깥에서 조용히 병력을 모았다. 110만 명. 1942년 11월 19일 새벽, 소련군이 독일 육군의 측면을 양쪽에서 동시에 쳤다. 3일 만에 포위망이 완성됐다. 33만 명의 독일 육군이 갇혔다. 파울루스가 전문을 보냈다. 식량이 없습니다. 탄약이 없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항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히틀러의 답장이 왔다. 육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항복은 없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켰다. 역사상 독일 원수는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 항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다음 날 파울루스는 항복했다. 생존자 9만 1,000명이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로 향했다. 그중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6,000명이었다. 스탈린그라드가 끝났다. 그리고 전쟁의 흐름도 끝났다.
2장 역사상 가장 긴 하루 1944년 6월 6일 새벽 6시 30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상륙정의 철문이 열렸다. 병사들이 뛰어내렸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그 순간 독일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오마하 비치. 첫 번째 물결의 병사들 중 상당수가 모래사장에 발을 딛기 전에 쓰러졌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전날 밤 편지를 썼다.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편지. 상륙작전의 실패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작전을 승인했다. D-Day. 5천 척의 함선, 1만 1천 대의 항공기, 15만 6천 명의 병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다. 독일군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군이 가짜 군대를 만들고 가짜 무선 교신을 흘리며 독일 정보부를 믿게 만들었다. 진짜 상륙 지점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레다. 독일 최정예 기갑부대는 칼레 쪽에 대기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노르망디 보고를 받고도 확신하지 못했다. 이것도 속임수일지 모른다. 그 망설임이 연합군에게 시간을 줬다. 오마하 비치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병사들은 전진했다. 수십 년 뒤 오마하 비치에서 살아남은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무서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안을 확보했다. 독일은 두 개의 전선에 끼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이제 시간 문제였다. (3장) 벙커 속의 총통. 1945년 4월 베를린.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다. 소련군이 외곽을 포위했고 포탄이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다. 히틀러는 총통관저 지하 벙커에 있었다. 깊이 8m, 콘크리트 두께 4m, 50개의 방. 그 벙커 안에서 히틀러는 전쟁을 지휘했다. 지도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단을 움직이며 부하들은 감히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사단은 이미 없습니다. 그 진지는 이미 함락됐습니다. 라고. 4월 20일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이었다. 지상에서는 포탄이 떨어졌고 벙커 안에서는 케이크를 잘랐다. 4월 22일 소련군이 베를린 시내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히틀러가 처음으로 폭발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 전쟁은 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베를린에 남겠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4월 29일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다. 벙커 안에서 결혼한 지 하루 만에.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총성이 들렸다. 부관이 문을 열었다. 소파에 히틀러가 쓰러져 있었다. 옆에 에바 브라운이 있었다. 독일 선전장관 괴벨스의 부인은 그날 자신의 6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독을 주입했다. 히틀러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다. 유럽의 전쟁이 끝났다. 사장, 두 개의 버섯 구름.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미군은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되찾으며 일본 본토로 다가갔다. 이오지마에서 미군 6,800명이 죽었다. 오키나와에서는 1만 2천 명.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이 논의됐다. 예상 사망자 미군 100만 명. 일본군과 민간인 수백만 명. 미국 새 대통령 트루먼에게 보고서가 올라왔다.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한 발이면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쓰겠습니까? 트루먼은 결정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폭격기가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섬광, 충격파, 버섯 구름. 반경 1.6km가 즉시 소멸했다. 그날 7만 명이 죽었다. 방사선 피해까지 합산하면 14만 명.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3일 뒤 나가사키. 또 하나의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다. 7만 4천 명이 죽었다. 8월 15일 쇼와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 일본 역사상 천황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천황의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신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어찌 감히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신이 항복을 선언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 한다. 라디오 앞에 엎드려 울던 사람들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호 갑판 위 일본 전권 대사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오장 잿더미 위에서 전쟁이 끝났다. 숫자를 세어봤다. 사망자 7천만에서 8,50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유대인 600만 명. 소련 사망자만 2,700만 명. 인류가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일이었다. 유럽의 도시들은 폐허였다. 베를린, 드레스덴, 바르샤바.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도시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어제까지 함께 싸우던 동맹국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 이념이 달랐다. 꿈이 달랐다. 전후 세계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 베를린은 장벽으로 잘렸다. 한반도는 38선으로 갈렸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름은 냉전. 총은 없었지만 핵무기가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보여준 그것이. 인류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제 전쟁은 문명 전체를 지울 수 있다. 그 공포가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유지시켰다. 1919년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그 방에서 서명된 종이 한 장을 기억하는가. 평화를 위한 조약이었다. 하지만 그 조약이 굴욕을 낳았고, 굴욕이 분노를 낳았고, 분노가 히틀러를 낳았고, 히틀러가 전쟁을 낳았다. 그리고 전쟁은
7천만 명의 죽음을 낳았다. 잿더미 위에 선 인류는 다시 한번 맹세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제네바 협약이 강화됐다. 인권선언이 선포됐다. 1919년에도 같은 맹세를 했다. 그리고 20년 뒤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랐을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쟁은 이후로도 세계 곳곳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히로시마의 버섯 구름을 본 인류는 전쟁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 목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 불씨가 화염이 됐고 화염이 잿더미를 남겼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짓느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